이제는 동부로 완전히 무게중심이 옮겨오면서 독일군과 오스트리아 헝가리군의 전력을 합치면은 무려 45개 군단이 집결했습니다. 어마어마하네, 진짜. 이제 폴란드 돌출부를 완전히 에워싸고 러시아군을 압착해서 섬멸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이때는 러시아군이 도저히 못 버티고 안 되겠다, 바르샤바 포기 명령을 내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러시아군이 흔히 얘기하는 대후퇴전이 여기서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폴란드를 다 내주고 9월 초에 빌리아까지 밀리게 돼서 그때서야 다시 이제 전선이 소강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니콜라이 2세 황제가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니콜라이비치 대공 총사령관을 해임합니다. 여기서 자기가 총사령 관직을 맡겠다. 군사 경험이 없잖아요. 망했네? 예. 근데 이 결정에는 또 그분이 또 작용합니다. 그분의 입김. 라스푸틴. 예, 라스푸틴. 예, 황제가 없는 상태에서 황태자는 어리잖아요. 지금. 예, 황태자 아주 어렸습니다. 진짜 애기. 그래서 결국은 알렉산드라 황후가 거의 정무를 좌지우지할 만한 상황이 됐던 곳인데 완전히 가스라이팅이 돼서 알렉산드라 황후는 일종의 허수아비고 네. 마리오네트고 그 뒤에는 이제 마리오네트를 움직이는 라스푸틴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러시아가 안 그래도 지금 피해 후퇴를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숨통 하나가 더 막혀 있습니다. 불가리아도 내 거고 유고도 내 거고 세르비아도 내 건데 하던 오스만 튀르크가 제국. 예. 드디어 내가 나설 때다 라고 하면서 지금 칼을 들이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준비를 잘해서 전쟁에 굉장히 빨리 들어왔잖아요. 그것도 충격이었는데 일단 뚜껑을 까고 보니까 독일군한테 정신없이 뚫리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죠. 더군다나 러시아는 다른 유럽과에 비해서 공업력이 조금 부족한 선지입니다. 네. 뭐 포탄 재고량이 있다 하지만 아직 러시아가 상당 부분의 무기와 탄약 같은 걸 좀 프랑스하고 영국한테 의존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도대체 이 영국과 프랑스 입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러시아를 지원해줘야 될까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서유럽에서 이제 러시아로 물자를 보급하는 루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한 3가지가 가장 큰 루트인데 첫 번째는 북해를 통해서 무르만스크 같은 북쪽 항구를 이용하는 거죠. 위로 가는. 네. 두 번째는 발트해를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하죠. 난리 나겠는데. 안 되죠? 예. 이거는 마지막이 뭐냐? 남쪽에서 흑해를 통과하는 겁니다. 제일 합리적인. 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스만 트루크가 동맹국 쪽에 가담하면서 여기도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처음에 오스만을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막판에 독일이 한 장을 더 써요. 오스만이 영국한테 전함을 주문했어요. 전함을 주문했는데 그거 다 만들었어. 만들어서 인도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영국이 이런 거야. 야, 전쟁 났으니까 지금 이 전함을 우리가 써야 된다. 안 줘. 못 줘. 없애버렸어.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스만 어떻게 해? 돈까지 주는. 이거 깡패잖아. 나이강 야, 도주하면서? 이거 이상한 애들이네. 뭐 이렇게 하니 그때 이제 독일이 쓱 와서 야, 일단 우리가 배가 있다. 우리가 배가 너 주고 저 이건 나쁜 놈들이야 저거 원래. 그러니까 너 예전부터 이거 몰랐냐? 막 해서 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오스만이 독일 쪽으로 편을 틀어버린다. 게다가 독일이 또 전황도 독일이 잘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지금. 예. 여기서 그 오스만 제국의 참전 배경을 조금 더 그 넓은 맥락에서 보자면요. 일단 발칸 전쟁에서 아주 치욕적으로 패배를 겪지 않았습니까? 망신도 이런 예. 망신이 없었죠. 땅도 잃었고 국제적 네. 위상도 곤두박질 쳤고 그래서 유럽의 환자라고 불리던 오스만 제국이 이미 그 해질녘에 접어든 제국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경제가 낙후하고 근데 더더군다나 이제 약해지니까 제국 각지에서 네. 분리독립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아랍 사람들이 독립하겠다. 그렇죠. 나중에 나오겠지만 아라베 로렌스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이겠죠. 그래서 내후 외환에 처한 오스만 제국의 집권층에게 영국이 와서 우리랑 같이 싸우면은 오스트리아에게 뺏겼던 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 진짜 오스만 제국의 그 집권자에게는 뭐 우리한테 땅 뭐 많이 있고 그거 돌려받는다고 해서 뭐 별로 도움이 안 되죠. 들어가봐자 또 애들이 걔들 또 반란이래. 예, 그러고 뭐 싸움도 잘해 걔네들. 그러니까 별로 미련이 없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여기서 되살아 나려면 군사 기술이 있어야 되고 어떤 경제력이 있어야 될 텐데 결국 이런 니즈를 충족해 줄 국가는 역시 영국이 아니라 독일이었다는 얘기죠. 제가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튀르키예 진짜
가봤거든요. 여러 가지를 봤는데 20세기 초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소총을 못 만들더라고요. 소총을 못 만들었고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이 오스만 술탄의 가장 큰 취미가 뭐였냐면 술탄들의 영국에서의 왜 희귀한 태엽식 시계 있죠. 여러 가지 시계. 이 시계를 모으는 게 취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계조차도 만들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오스만이 제국이긴 했지만 공업적 기반이 상상 외로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근데 이 기술에 대한 니즈를 독일이 우리 그룹사에 있는 거 알지? 그래 맞죠. 넘겨줄게 기술 이렇게 하니까 홀딱 넘어가 버리게 된 거군요. 좋습니다. 일단 뭐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비스마르크가 없어도 외교전에서 독일이 결코 약하지 않다라는 거를 이번에 오스만과의 동맹을 통해서 좀 이제 보여준 셈이 됐는데 독일과는 기본적으로 오스만이 그래 나쁜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오스만에 독일이 엄청나게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오스만과 독일은 이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충돌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일단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린 너네 영토 욕심 없어. 그렇죠. 영국, 프랑스 저 흉악한 식민지 강탈자들처럼 중동이나 이런 데 땅 전혀 욕심 없다. 우리는 그저 신흥 강국으로서 너네와 함께 공동 번영을 이뤄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파트너다. 이렇게 설득을 하니까 오스만 입장에서도 그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19세기 말부터 다양한 협력을 하게 됩니다. 특히 보불 전쟁 이후에 전 세계 표준이 된 이 독일식 우리도 군제를 받아들여야 돼. 그때서부터 독일 군사 고문단을 많이 초청을 하죠. 콜마 프라이어 폰데어 골츠라고 유명한 나중에 원수까지 지낸 독일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 폰데어 골츠가 그 당시에 약 12년 정도 군사 고문단으로 가서 이때부터 완전히 오스만 제국의 한 세대의 장교들을 독일식으로 아주 잘 훈련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또 오스만 제국 군대의 중요한 중추가 됐죠. 그렇게 된 다음에 독일이 이제 19세기 말부터 경제력이 신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벨트폴리틱을 시전하게 되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돈, 자본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오스만은 이제 경제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러시아가 시베리아 개발하고 동방으로 뻗어나갈 때 프랑스 자본을 많이 받아서 그때 만든 게 시베리아 철도였지 않습니까? 시베리아 횡단철도. 마찬가지로 이걸 보니까 이거 중요한 벤치마크 모델이다. 그래서 오스만이 딱 영토를 보시면은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이 지금 저 유럽 가까운 경계 서쪽에 치우쳐져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저 소아시아 넘어서 광대한 중동 영토가 계속 미개척지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까지 철도를 놓으면은 중요한 이제 혈맥을 뚫을 수 있다. 바그다드까지. 그래서 그때 구상한 것이 페르시아만까지 철도를 놔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우리 베를린부터 이 기회에 이스탄불을 거쳐서 시리아를 거쳐서 바그다드를 거쳐서 바스라까지. 바스라. 지금 페르시아만의 그 항구 도시인 바스라까지 철도를 놔야겠다는 구상을 하고 그리고 돈이 부족하시죠? 우리 도이체방크가 나서겠습니다. 도이치방크. 우리 도이체방크가 팍팍 돈을 지원해주겠습니다 하고 하니까 1903년부터 독일의 자금 지원하에서 유명한 베를린 바그다드 철도 건설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독일 입장에서는 자 독일의 저 밑에 희망봉과 수에즈운하는 이미 영국과 프랑스가 다 길목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옆으로 가. 이거는 힘들다. 이럴 때 우리가 오스만을 통해서 그렇지. 페르시아만으로 진출하는 교두볼 마련해 놓으면은 밑에 시꺼먼 황금이 묻혀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미래 개발에도 좋고 그리고 페르시아만을 통해서 바다로 나가면 인도양으로 곧장 진출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독일의 식민지들 접근하기도 한참, 좋고 예. 그 뒤로 여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착착착 돌아가니까 원대한 꿈이 이제 막. 거기다가 점점 전운이 깊어오니까 오스만 입장에서 더더욱 매달리는 겁니다. 1913년에는 대규모 군사 지원단을 다시 한번 파견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때 오토 리만 폰 잔더스 장군이 이때 파견이 돼서 본격적인 오스만군 현대화 작업에 착수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무기도 엄청나게 지원해줘요. 크루프사에서 많은 무기들이 이제 쫙쫙 수출이 돼갖고 이런 관계였으니 나름 오스만- 빌드업을 착착착착 해온 거네요. 네, 그러니까 진짜. 오스만 네. 입장에서는 웬만하면은 그래 그치. 독일로 마음이 가 있었던 잔정이 거죠. 있는데. 예. 근데 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스만이 여기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깊이 들어가도 유고슬라비아고요. 북쪽에 불가리아입니다. 아니 뭐 어떻게 동맹국을 도와주겠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죠. 그렇죠. 이들이 떡하고 막아서면 연합군이 헉하고 놀랄
지형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1914년 10월이었습니다. 오스만은요, 흑해로 향하는 입구인 다르다넬스 해협을 다르다넬스. 연합군으로부터 차단을 해버립니다. 배 못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예요? 탄약과 무기는 물론 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곡물하고 카스피해 석유를 수출하는 네. 말씀하셨잖아요, 예. 교수님께서. 이게 3분의 1이 여기다 가는데. 생명선인데. 예. 이게 군사적뿐만 아니라 경제도 치명타예요. 이게. 또 하나는 카프카스도 오스만 제국이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절로 가면 러시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는 네. 이란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아르메니아 네. 그쪽에서 쫙 올라가는. 근데 러시아는 저길 막을 병력이 없으니까 1월 2일 날 연합군에게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런 요청도 하게 되고요. 더 큰 거는 영국한테는 영국의 발작 버튼을 눌러버립니다. 어떤 말이죠? 영국의 생명선 어디입니까? 스웨즈네요. 네, 아, 수에즈구나. 네, 인도와 영국을 잇는 인도. 그 네트워크. 그게 바로 이제 수에즈 운하인데 독일군과 함께 수에즈 운하를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막히면요. 이거 몇 년 전에도 있었잖아요. 그 화물선이 이렇게 막아가지고 네. 전 세계 물동량이 다 그렇죠. 아프리카 밑으로 내려가는. 네, 러시아 봉쇄에 이어서 영국의 생명선까지 끊어질 수 있다. 이건 뭔가 조치를 해야 되겠죠. 사실 이때 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젊은 야심가 윈스턴 처칠일 텐데요. 예, 처칠이 이때 해군 장관이었거든요. 영국은 서부전선에서 고착됐으니까 이 고착 상태를 뚫으려고 온갖 수를 썼는데 사실 안 풀리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칠이 간접 접근 전략을 채택합니다. 콘스탄티노플이죠. 이스탄불을 정복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만약에 이스탄불을 차지하게 된다면 오스만을 아예 동맹 세력에서 이탈하게 만들 수 있고 흑해를 통해서 다시 러시아군에게 물자를 지원해서 러시아군을 또 되살려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연합군이 이번에 흑해로 흐르는 다뉴브강과 발칸반도를 통해서 오스트리아 제국의 배후까지도 공격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러시아가 걱정 없이 전군을 독일 전선에 몰빵해서 투입을 해가지고 형까지 무너진 상태에서 혼자 양면 전선을 펼쳐야 되는 아주 고로운 상황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처칠의 구상에서는 단순히 오스만 제국의 방어선을 돌파하는 것을 넘어서서 전쟁 전체의 흐름을 바꿔보겠다는 판도를 바꿔. 예, 전략적 시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간접 접근인데 아무리 시대가 발전하고 무기가 발전했다고 해도 천년의 요새를 지금 공격해서 뚫어버리겠다라고 한 게 윈스턴 처칠인 거잖아요. 자, 물론 성공한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지만 이거 실패하면 어쩌려고 그래. 내부에서 반대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아직 영국이 전시체제로 충분히 진입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병력은 어떻게 계속 모아서 편성해서 부대를 만들고 있지만은 탄약도 제대로 못 만들고 있고 군수 산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먼 지중해 저 깊숙한 곳까지 작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부담이 심했고 무리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왔었죠, 이게. 그렇죠. 굉장히 부담이 커갖고 우리가 직접 나서는 게 아니라 역시 좀 손을 빌려갖고 하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옆에 주변에 이제 하나 더 우리 편으로 꺼낼 게 없나? 이탈리아는 이미 썼지? 그래서 원래 딱 보인 게 그리스였습니다. 그리스는 원래 영국이랑 사이가 돈독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에 좀 변화가 있었어요, 그 사이에. 그래요? 그리스랑 독일이 사돈 관계가 돼버렸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정략 결혼을 해갖고 이제 사돈 관계가 얽혀버리니까 그리스 내에서도 친독파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 내에서 계속 전통적인 우방인 영국에 붙어야 되나 독일에 붙어야 되나 주저주저 해갖고 딱 딸려오지 않으니까 처칠이 결단을 내린 거죠. 육군이 그렇게 주저주저 하면은 해군이라도 나서서 이걸 해결해 보겠다. 해군 그러니까 단독으로. 일단 날 믿고 쫓아와라. 그러니까 키치너 전쟁 장관도 해군이 먼저 나서시겠다면은 우린 기꺼이 뒤에서 박수 쳐주고 필요하다면 지원도 해드릴 테니까 해보십시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처칠이 얘기하자마자 오케이 땡큐. 전제 조건이 있었잖아요. 서부전선에서 병력을 빼기 못 굉장히 빼주겠다. 네, 그래서 처칠은 어쨌건 허약한 오스만 해군은 우리 강력한 대영 제국 해군이 한번 비틀면 그대로 그냥 꺾일 존재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이건 해볼 만한 도박이다라는 생각에 거기다 프랑스 지중해 함대까지 지원을 받아서 그렇죠. 이 다르데나스 해협을 그대로 돌파해서 2주 안에 그렇죠. 이스탄불을 석권해버리겠다. 맞아요. 위협 이렇게 주겠다. 딱 장담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당시 처칠이 얼마나 자신이 있었는지
영국 함대의 전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국 해군의 아무래도 그 당시 가장 막강 전력은 전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개전 시에 영국 해군은 드레드노트급과 슈퍼 드레드노트급 전함이 이것만 29척이 있었습니다. 막강하고. 거기에 구형 전함은 22척이나 있었습니다. 그 외에 새롭게 떠오르는 순양 전함도 9척이나 있었고요. 비렐름 2세 덕분이잖아요. 한데 이 각종급의 순양함만 136척이 있었고 구축함만 142척, 어뢰정도 한 80척, 잠수함도 여전히 꽤 많이 있었으니까 이 총 감정들이 622척이 있었습니다. 엄청났구나. 진짜 어마어마한 함대가 있었고 역시 이걸 상당수가 영국 주변에 지금 홈플리트 본국 지키는 함대 쪽에 배치해놓고 북해에서 독일을 견제하는 함대 빼더라도 우리 지중해 보낼 함정 충분해. 그렇죠. 특히 영국 해군은 1911년 그 무렵부터 처칠의 지휘하에서 이 전쟁 준비를 착실하게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건남 경쟁 얘기할 때 전쟁 이미 직전부터 양측이 일촉즉발의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해놨기 때문에 육군에 비해서 훨씬 상황이 좋았습니다. 지금의 자료 화면만 보시더라도 알겠지만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에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이야 이것이 미국의 물량 공세. 네. 1차 대전 초기만 하더라도 영국이 바로 그 위세를 보여주는 듯한 느낌이 좀 그럼요. 있거든요. 네. 막 정말 줄지어가는 전함의 모습을 보면 와, 이 위용은 어마어마하구나. 그런데 배 한 척도 우리 안 줘? 나 독일이랑 동맹할 거야. 이런 오스만하고 싸우러 가는데 이러한 엄청난 슈퍼드레드노트급 전함들을 쫙 줄지어서 데리고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투입을 했습니다. 아, 투입해요? 예, 영국이 자랑하는 드레드노트급 전함이 이름부터 아주 영국 사람들의 자부심일 텐데 퀸 엘리자베스 아, 퀸 함이거든요. 엘리자베스. 예, 그러니까 이 함을 갈리플리 전역에 기함으로 투입을 하겠다는 계획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함대 4기를 올리려고 하는 진작 차원인지 아니면 그 명색이 해군 장관 윈스턴 처칠이 추진하는 단독 작전인데 한번 기 좀 살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영국의 자랑 퀸 엘리자베스 호가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사람이 바로 제1 해군경 피셔 제독이었어요. 그래서 이분 생각에는 아니 이렇게 불확실한 저녁에 그 귀한 우리 퀸 엘리자베스를 투입했다가 기르라도 맞으면 이건 뭐 엄청난 타격이다 해가지고 처칠 몰래 빼버리구나. 퀸 엘리자베스 호를 북해 함대로 긴급 배치해버린 빼돌려요? 예, 했습니다. 빼돌리는 게 성공한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처칠이 워낙 강력하게 얘기를 잡아냈어요? 해갖고 이 퀸 엘리자베스급은 슈퍼 드레드노트급이었거든요. 그냥도 아니고 대체로 이 당시에 구형 프리 드레드노트급 전함들은 12인치 포를 한 4문 정도밖에 장비를 안 했어요. 그런데 퀸 엘리자베스는 무려 15인치 포를 8문이나 장비한 굉장히 현대적이고 그 당시로서 막강한 전함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한 펀치가 필요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영국 해군의 그래도 위용을 잡는 자랑스러운 함이 하나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해갖고 다르다네스 전역에 퀸 엘리자베스 하나는 들어간 거죠. 또 이 당시에 다르다네스에 투입된 중요한 배 중에 하나가 아크로열이 있었습니다. 아크 로열. 아크로열. 아크가 뭐냐면 방주. ARK 방주란 뜻이에요. 우리 아, 노아의 노아 방주할 때. 방주. 아. 네. 로열이 붙으니까 뭡니까? 왕. 왕의 방주예요. 왕 살리는 그런 배네요. 영국의 그야말로 대장선이라는 의미가 아, 되겠죠. 왕함이군요. 그렇죠. 대왕함. 이 아크로열이 언제 역사에 처음 등장했냐면은 1588년 스페인의 펠리페 2세가 영국을 그것도 엘리자베스 여왕이 다스리던 잉글랜드를 정벌하겠다고 아르마다 그렇지. 무적 함대를 그때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 아르마다를 물리친 그 영국 함대의 기함이 바로 아크로엘이었어요. 여기에 딱 이름을 처음 붙였기 때문에 영국 해군사에서는 이 아크로엘은 정말 중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를 뛰어넘어서 거의 300년 이상이 지난 뒤에 새로 아크로엘을 붙인 함이 수상기 모함이었습니다. 아, 항모예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항모가 이제 비행기가 처음 개발이 되다 보니까 야 이걸 우리 해군도 운용해야겠다. 그러면서 많은 개념들이 1차 세계대전 전부터 나오고 있었죠. 그래갖고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갑판을 깔아서 거기서 이착륙하는 항공모함 얘기도 나오고 있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수상기를 이착함을 시킬 수 있는 배를 만들자. 수상기는 어떻게 합니까? 바다 위에서 뜨지 않습니까? 거기서 꽝 달려서 이륙, 착륙을 하기 때문에 싣고 있다가 크레인으로 내려갔고 여기서 수상기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게 하고 이거 갑판도 조그맣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일부 항공기들은 바퀴로 진짜 여기서 이륙은 합니다. 다만 착륙을 못해요. 착륙은 너무 짧아갖고 육지로? 착륙은 육지로 가는 이런 새로운 개념의 수상기 모함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화물선을 개조해서 드디어 최초의 아크로열을 만든 겁니다. 이런 시험적인 배에 아크로열이라는 영광된 이름을 붙였다는 것부터 영국 해군이 얼마나 혁신적이었냐 이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미래를 지향하네요. 미래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 독일과의 싸움에서 붙여보기에는 이게 수상기가 되게 느리잖아요. 그리고 이 배가 화물선 개조한 거여서 함대 결전에 쫓아오긴 힘들다 보니까 이것도 패키지로 구형 전 드레드노트급과 함께 같이 지중해로 보냅니다. 테스트용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아크로열에 실린 항공기들이 나름 앞으로 벌어질 다르다네스 갈리폴리 전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일단 정찰을 많이 했고요. 해안포 상황 그리고 기뢰가 어디 깔렸는지 그 당시에는 이 다르다네스 해협이 굉장히 맑아갖고 하늘에서 보면 밑에 시커먼 기뢰가 다 보였죠. 시커먼 기뢰가 다 보였대요. 그 정도로 맑았어요? 네. 지금도 맑아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제 갈리폴리 원정에는 영국 해군의 최정예가 간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최종에는 아니지만 최신예는 맞는 거잖아요. 최신예가 일부 들어간 일부 거죠. 들어가요. 퀸 엘리자베스와 이런 아크로열이 그러니까. 같이 들어간 거고 거기에 강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구형 전 드레드노트급 전함들이 쫙 대량 배치가 된 거죠. 그렇다면 영국의 최첨단 무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무기고. 갈리폴리 해전 이세환의 무기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랜만이다. 네, 이게 양측이 이제 어떤 무기로 어떻게 해전해서 싸웠을까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셨듯이 슈퍼 드레드노트급도 같지만 그래도 역시 주력은 전 드레드노트급이 많았습니다. 무려 프랑스, 영국, 러시아가 연합국이 여기 100척의 함정을 이 갈리폴리 해협에 밀어넣습니다. 와. 특히 이제 영국 전함 중에서 이리저스트볼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만재배수량 16,000톤급입니다. 이게 전 드레드노트급이긴 했지만 305mm 주포 4문. 그다음에 152mm 부포가 12문이었습니다. 그리고 76mm 포가 16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리지스터블은요 갈리폴리 해전에서 오스만군의 240mm 해안포 2문을 격파하기도 했죠. 속도는 별로 안 빠르죠. 네? 속도. 대부분이 아마 전 드레노트급이 20노트가 안 될 거예요. 18.5노트 막 그래요. 그래서 빠른 물살에 이 다르네스 해협에서 굉장한 고생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오션이라는 전함도 있었습니다. 만재배수량이 13,000톤급인 이리저스트보다는 작았지만 역시 305mm 주포하고 152mm 부포로 잘 무장된 배였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이 자랑하는 순양 전함이 있었습니다. 인플렉서블. 전쟁 직전에 만들어졌어요. 만재 배수량이 무려 2만 톤이 넘었습니다. 우와. 6문에 305mm 주포하고 16문에 102mm 부포로 무장한 막강한 전함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프랑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프랑스 역시 여러 척의 전함을 참가시켰는데요. 먼저 전함 부배가 있었죠. 만재 배수량 1만 3천 톤급의 이 부배는요. 당시 사실 프랑스의 자랑이었습니다. 부배. 2문에 305mm 주포하고 2문에 274mm 부포, 그다음에 8문에 138mm 포하고 8문에 역시 100mm 포가 탑재된 프랑스 해군에서는 굉장히 막강한 화력을 자랑했던 그런 전함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보배네요. 네. 보배 부배. 그다음에 프랑스남 골로아는요. 만재 배수량이 1만 1천 톤급에서 약간은 작았어요. 그렇지만 2문에 305mm 포하고 10문에 138mm 부포, 그다음에 8문에 100mm 포가 있는 그럭저럭 쓸만한 그런 배였습니다. 자, 이번엔 오스만 해군의 전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오스만 해군은요. 연합국 해군에 맞설 제대로 된 전함이 없었습니다. 독일한테 받은 거 없어요? 아, 있어요. 한 척의 독일제 순양함 괴벤하고 또 다른 한 척의 독일제 구축함 브레슬라우가 있었는데요. 이마저도 지휘권은 독일군 장교한테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순양함하고 구축함 함척으로 지금 말했던 이 100척의 연합군 말도 안 함대를 되죠. 상대할 수는 네.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만 해군이 운영할 수 있었던 배는요. 술탄 히사르라고 불렀던 오. 작은 어뢰정이 있었습니다. 네. 아. 이 배는요 어뢰 공격도 가능하고 이제 기뢰 부설도 가능한 그런 배였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정말 오스만 해군이 용감무쌍하게 싸웁니다. 그냥 술탄이라는 이름이 붙은 게 아니네요. 예.
그래도요 오스만은 이 해안포에 상당한 공을 들였습니다. 과거부터 오스만의 해안포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콘스탄티노플 공략. 대포하면 과거부터 우르반. 오스만은 대포의 진심이잖아요. 우르반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우르반 대포에 한번 이 매력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터키가 계속해서 청동 대포를 더 크게 만드는 데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포 제작의 강철을 이용하는 서구에 비해서 오스만 제국의 대포가 질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아직도 청동이에요. 네, 그래서 1차 대전 당시에 다르다네스 갈리폴리 반도에 배치된 이 오스만군의 대포는 대부분 독일제였습니다. 그래도 독일이 와서 빨리 뭘 했나 보네요. 네. 그렇죠. 저거부터 강화를 해줬죠. 아무래도 네네. 저기는 독일로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죠. 독일 네. 크루프가 중포를 바리바리 싸서 보내줬죠. 이런 상황이니 독일하고의 동맹이 훨씬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예. 오스만이네요. 근데 이 오스만의 해안포 이 부대원들은 사실 자부심이 굉장했었어요. 처음에 독일 군사고문단이 와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느냐고 얘기했을 때 그 앞에서 뭘 보여주냐면은 전장식 대포지만 굉장히 빠르게 장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숙달된 훈련. 네, 근데 그걸 보고 독일군 군사고문단이 굉장히 감명을 해요. 아 이런 장비를 가지고도 얘네가 훈련을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장비를 주면 굉장히 쓸만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신은 확실한데 그렇죠. 기술이 없네. 맞아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 이제 독일제 화포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240mm 직사포부터 300mm 곡사포까지 굉장히 다양한 해안포가 사용이 됩니다. 전력은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그냥 숫자에 불과할 수도 있지요. 갈리폴리 해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르다넬스의 옆 배전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고요. 갈리폴리는 좀 더 나중에 등장하는 게 보통인데 여기를 영국 해군의 힘으로 돌파해 보겠다. 이 원대한 계획이 이미 얘기될 때부터 독일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스만이 공식적으로 참전을 발표하기 전부터 독일 군사고문단들은 여기다가 이 기회를 까는 걸 이미 지원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해안포 강화와 동시에 다르다넬스 협의 저 길목에다가 쫙 기뢰밭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저 지도에 보시면은 해협 들어가는 길을 따라서 저 10중 기뢰밭에 한 370개 정도? 그 정도의 기뢰를 깔고 그리고 저 앞에 뒤에는 이제 또 대잠망을 깔아갖고 혹시나 잠수함들이 들어와서 소해 작전을 못하게 이미 다 준비가 철저하게 돼 있었고 그리고 해협의 제일 좁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 제일 좁은 부분에 바로 동쪽에 있는 데가 차나칼레라는 곳인데 그 차나칼레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이 현대화된 수많은 해안포들을 배치하기 시작했어요. 저 해협의 좁은 데가 한 1km도 안 되죠? 네, 1km도 안 돼요. 여전히 그래도 구형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거의 한 100문 정도는 구식포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단 14문만 독일이 지원한 240mm와 360mm 포가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대부분 역시 청동포였군요. 네, 그리고 아직 포탄이 그렇게 많이 네, 오지 맞아요. 않아갖고 여러 가지 함부로 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저 기뢰밭의 중요성이 컸죠. 그래서 이미 11월 3일에 영국 해군 전함 일부들이 저 앞에 들어가서 헬레스 곳 양쪽으로 좁은 해안포대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부터 두들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1월부터 저 앞에 있는 포대들은 제압하고 그리고 저 안에 차나칼레 방향으로 조금 들락날락하면서 보이는 대로 주변의 해안포대들을 포격으로 박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문제는 영국 해군이 작전을 하면서 굉장한 난점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물론 저기가 지형이 복잡하기 때문에 오스만 군도 직사사격하기에는 묘하게 가려지지 않습니까? 네. 저기 지형이. 그러다 보니 곡사사격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곡사사격은 이게 사격 통제가 쉽지 않다는 게 밝혀졌고 또 영국 해군이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닌 것이 물살이 너무 빠르다는 네, 게 물살 굉장히 빠르요. 치명타였어요. 그냥 진입해서 쏘려고 하면은 물살 때문에 배가 자꾸 흔들려서 조준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다고 안정된 포격을 하려면은 닷을 내려야 투명을 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중심을 잡고 쏴야 되는데 이제 닷을 내리면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냥 앉아 티가 있는 되는데. 표적이 되다 보니까 서로가 여긴 치명타를 날리기 굉장히 힘든 곳이구나. 그러니까 들락날락하면서 제거 못한다. 본격적으로 우리 대함대가 한꺼번에 들어가서 들어간다. 맹포격을 퍼부어야만 그러면서 통과한다. 그렇죠. 그래야만 제압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 작전 개시를 3월 18일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지경이 되면은 오스만 군도 그동안 아주 치밀한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나 벌립니다. 이 야음을 틈타서 오스만 군의 기뢰 부설정 누스레가 기뢰밭을 하나 더 깝니다. 아, 예상치 못한. 네, 예상치 못한. 그때 오스만 군이 딱 관찰한 것이 뭐였냐면은
영국 해군 함정들이 들어와서 일단 진입한 다음에 포격을 하고 우현으로 돌아서, 즉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빠져나간다는 걸 항상 그렇게 하는구나 이걸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경로를 보면 저 안쪽에 쑥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돌면은 동쪽 소아시아 해안 쪽으로 붙어서 빠져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 저기가 치명적인 곳이다. 포인트다. 그래서 그날 밤에 바로 저 지점에다가 가로가 아닌 세로로. 해안을 따라서 세로로 11번째 기뢰밭을 깝니다. 그래서 여기 20발의 기뢰를 깔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치엔 기뢰가 있다는 걸 항공전찰이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간 거예요. 다 나왔다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쭉 무려 18척의 거대한 전함대가 쫙 들어가서 역시 포진하고서 어마어마한 포격을 때려댔습니다. 여기서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퀸 엘리자베스였어요. 다른 함정들은 다 12인치 애매한 포였는데 이거는 15인치 강력한 포였기 때문에 저 강력한 해안 포대들도 그냥 일격에다 때려 부쉈습니다. 그래서 맹포격이 있은 다음에 지금 뚫기는 버거운 것 같아 빠져나가자 하면서 기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예상대로 걸렸던 거죠. 함대들이 우현으로 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우현으로 돌아서 나가다가 꽝! 영국 해군과 프랑스 해군의 전함 3척이 기뢰에 의해서 침몰합니다. 무기고의 세계엔 9배, 그리고 이리지스터블, 오션 이 3척의 프레이 드레드노트급 전함이 침몰해버리고요. 정확히는 뭐 착저해버려서 가져 나올 수 없는 그냥 상황. 피해가 아니라 침몰해버렸어요. 침몰해버렸고요. 인플렉서블도 건드렸습니다. 근데 얘네는 어떻게든 그래도 대파까지는 안 돼갖고 끌고 나올 수준이 됐고 이러다 보니까 전함 18척 중에서 4척이 엄청난 피해네요. 피해를 입게 되니까 영국 해군이 사색이 된 겁니다. 야 4분의 1이 날아갔어. 아니 사실 기뢰가 뭐 기껏 해봤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일 텐데 네. 가성비 뛰어나네요. 진짜. 진짜 가성비 있는 작전이 된 거죠. 잠수하면 될 것도 아니네요. 아니, 그러니까 더군다나 오션은 이리지스톱을 도와주러 갔었어요. 네. 그 걸리니까. 여기서 거기서 막 승무원들이 물에 떨어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구조해라 가야 돼라고 해서 근데 걸린 거예요. 그래서 3월 18일에 이 지경이 되니까 영국의 달다네스 해협 통과 전략이 한꺼번에 엎어졌습니다. 이게 즉시 영국의 언론에 막 나오게 되면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함대가 달다네스 앞에서 이런 대참사를 당했다라는 게 쫙 나오면서 즉시 이 화살이 해군 장관 처칠에게 달려들게 된 겁니다. 그렇게 장담했는데 이게 뭐냐? 뭐 2주? 지금 뭐 들어가기도 전에 전함 4척을 잃었어?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하면서 막 공격이 하니까 처칠이 진짜 일생일대 굴욕을 느끼면서 사테수팔레만 육군도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하니까 자 해군 다시 나와. 그다음에 육군이 들어간다. 그렇죠. 라고 결정을 하는데 우리 육군이 이 측면에 상륙을 해서 옆에 해안포 제거해주고 그다음에 소해정 들어가서 길을 쫙 청소한 다음에 그다음에 해군이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방침이 바뀝니다. 그걸 원래 사실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간접 접근 좋아요. 근데 처음부터 어정쩡한 전력, 상대를 너무 과소평가했죠. 네, 굉장히 가슴. 진짜 과소평가한 큰 콜 다친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상황이 오스만에게는 의외의 행운의 선택이었다고요? 결정적인 행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오스만군 해안포대들도 포탄이 다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지금 포탄은 어느 정도였냐면 한 발, 두 발 세면서 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영국군이 와서 철수를 해버리는 거죠. 솔직히 만약 이때 영국이 독한 마음을 먹고 우리 강행해서 끝까지 가보자 했으면 어떻게 또 이때는 못 버텼어요. 못 버티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완전히 뚫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육군한테 바톤을 넘겼잖아요. 근데 사실 육군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기간이 또 굉장히 길었습니다. 한 달 이상 걸렸거든요. 근데 이 한 달 이상의 시간 동안 오스만군은 방어 태세를 강화할 수 있었어요. 생각보다 제대로 강화했겠네요. 네, 네. 자, 이렇게 갈리폴리 전역은요. 1차는 영국 연합군의 대패로 끝이 났고요. 육군 상륙작전이라는 제2막으로 진입하게 됐습니다. 연합군 상륙작전 준비에 한 달 이상이 걸렸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처칠의 목이 떨어질 수도 있는 느낌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연합군이 아무런 해군과 육군이 서로 따로 놀면서 협적을 갖다가 전혀 준비 안 해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육군에게 공이 날아오니까 키치너 전쟁 장관도 자신은 하는데 이거 부대를 어디서 모으지? 일단 보낼 수 있는 부대부터 빨리 내놔봐 라고 해갖고 막 조사를 해봤는데 몇 개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서부전선에 다 투입이 된 상황에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일단 지중해 원정군 사령부 그럴듯하게 일단 딱 꾸린 다음에 영국 해군에서 거기도 해병사단이 있지 해병이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해군에서도 해병사단 내놓으시고 우리 육군에는 보니까 딱 1개사단 투입할 수 있겠네. 영국군 29사단을 하나 빼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마침 우리 알렉산드리아. 영연방에서 예. 멀리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고 있던 호주와 뉴질랜드군이 있었던 겁니다. 나름 쌩쌩한 무대였죠. 그렇죠. 그래서 안작이 이제 오스트레일리안 앤 뉴질랜드 아미 코어라는 코어. 뜻인데 네. 이 안작을 이제 투입을 하자. 2개사단 규모가 일단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군도 1사단을 여기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딱 계산해 보니까 7만 8천 명 정도 일단 모을 수 있겠습니다. 해볼만 하네. 그래 빨리 모아봐. 근데 언제까지? 4월 말은 돼야 다 도착하겠는데요. 그러면서 4월 달에 꾸역꾸역 보내는데 문제는 이 부대들이 진짜 알보병이었지 해병사단 이외에는 상륙작전 훈련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비 자체도 상륙에 적합한 장비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전술도 부재하고. 그리고 여긴 육군을 투입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뭐 지형 정찰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뭐 지도나 여기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정보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부터 주섬주섬 모아야 되고 그런데 이 혼란상이 연합군 쪽에만 벌어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스만군도 마찬가지였어요. 오스만군이 이때 이제 새로운 야전군을 편성을 해서 사령관에는 역시 믿을 건 독일 장군. 그래서 안더스 장군에게 아예 오스만군 야전군 사령관을 맡깁니다. 지휘를 다 맡기네요, 오스만. 네. 예. 문제는 오스만군도 지금 모을 수 있는 병력이 얼마 안 되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도 병력이 얼마나 되지? 팍팍 긁어보니까 6개사단 8만 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딱 한 개 군 정도가 있었네요. 네, 이 6개사단도 여기저기서 빼낸 부대여서 아직 장비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또 한 가지 문제는 어디로? 영국군이 어디로 상륙할지가 지금 긴가민가한 겁니다. 예. 딱 지도를 보시면 나오겠지만은 다르다넬스 해협 양쪽에 저 북쪽에 있는 게 바로 갈리폴리 반도입니다. 네. 그리고 저 동쪽이 소아시아 요 일대인데 워낙 길쭉하게 저기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영국군이 상륙할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로스만 쭉 깊숙이 들어와서 저 배후를 쫙 상륙을 시킬 수도 있겠고 아니면 요 앞에 갈리폴리 반도의 끝이 헬레스곳이거든요. 그 헬레스곳에 상륙시켜서 밀어 올라갈 수 착 밀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 반대쪽 소아시아 쪽에 상륙시킬 수도 있었어요. 이 소아시아 쪽에서부터 상륙해서 동쪽 해안을 따라서 차나칼레 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서너 가지가 있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 병력을 집중시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병력을 다 늘뜨려가지고 해안 방어를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 상태라면 방어를 해놨다가 예비대를 투입하기에도 전선이 너무 멀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나마 어느 정도 마음속으로 그래도 여기가 중점이 아닐까 도박을 해야 될 텐데 산더스는 그것도 저 동쪽 소아시아 해안 쪽을 찍었습니다. 근데 예.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은 소아시아 쪽은 해안이 넓고 안에 배후지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저기 상륙해서 해군의 강력한 한포 지원과 함께 같이 올라가면은 저기 금방 뚫리겠는 거야? 나는 아무래도 여기가 제일 위험한 것 같아. 그러면서 제일 믿을 만한 3사단과 11사단, 2개사단을 바로 저쪽에다 까놓습니다. 근데 저 갈리폴리 반도는 아무리 보더라도 영국의 제정신이면 진짜 여기로 올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륙작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지형이군요. 길쭉하잖아요. 네. 그리고 곳곳이 병목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저 안쪽이 언덕이 많습니다. 네. 고지가 많다 보니까 저기 잘못 상륙시켰다가는 안쪽에 들어가다가 저 병목에 차단이 되는 거야. 저기 지원군들이 막 쏟아져 들어와서 저 병목을 막으면은 뚫고 나갈 수가 없는데 고지에서 우리가 이 앞으로 막 쏟아 부으면 쟤들이 버텨낼 수 있을까? 그렇죠. 에이, 영국 지휘관이 제정신이면 여기다가 상륙시키지는 않을 거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나마 좀 약체였던 19사단을 저기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방침은 병력 부족하니까 해안에는 병력을 비워놔라. 해안에는 중대 단위의 아주 소규모 전투 병력만 깔아놓고 우리의 주력은 다 내륙의 고지대에 투입하기 좋은 지역에 예비대로 배치해 놓는다. 이 방침으로 일단 6개사단을 저렇게 넓게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어디가 주공이 정해지면 그때 병력을 돌린다. 근데 영국군은 오히려 여기가 제정신일까라고 싶던 바로 저 갈리폴리 남단을 선택했습니다. 일단 영국군에게 가장 믿을 만한 사단은 29사단이었어요. 이 사단은 전쟁 전부터
거의 정규사단으로 편성이 되어 있던 부대에서 제일 정예 병력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 부대를 저 남단 헬레스 곳에 상륙시키고 그 다음에 새롭게 오는 안작 부대를 갖다가 조기 조금 올라가다 보면 병목처럼 쫙 좁아진 부분이 있죠. 서쪽 해안에 상륙시키고 합니다. 안자코브. 네, 저희가 나중에 바로 안자코브라고 불리는 곳인데 저는 근데 여기서 짧은 시간 내에 거의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해요. 목표와. 그러니까 이 병력 가지고 이걸 데리고 이스탄불까지 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목표는 뭐냐면 우리 해군이 다시 여기로 올라갈 수 있게끔만 만들어주면 되는 통과할 수 거죠. 있게. 양쪽을 장악해서. 네, 그러면 적은 병력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이건 방법이 없어요. 너무 넓어. 네, 그래서 오히려 갈리폴리 반도로 들어가서 확실히 지금 말씀하신 거 제압해주면 해군이 여기 해안 따라서 통과할 수 있거든요. 저게 너무나 상식적인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7만 8천의 전력으로는 그게 합리적일 수도 있었겠죠. 오스만 입장에서 최정예는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숫자의 병력이 지금 갈리폴리 반도에 배치가 돼 있거든요. 정예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예를 정예답게 만드는 한 가지 요인이 있죠. 리더가 뛰어나면 되는데 여기 리더 누굽니까?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입니다. 이 인물의 이름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이름은요. 태어날 때 이름이 알리 르자 오울루 무스타파입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알리 르자의 아들 무스타파 이런 거죠. 사실은 뭐 외국 이름이니까 조금 감이 안 잡힐 텐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세환 기자님 원형을 해가지고 이신의 아들 아, 이 시대. 세환이 이 정도가 이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슬림이나 그 유로메나 지역의 이름들은 누구의 아들 누구라는 예, 이름 예. 많이들 굉장히 직관적이네요. 예, 성이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는 케말 파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케말은 이 무스타파가 학생 때 너무너무 공부를 잘하고 뭐 일을 똑부러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영특하다고 해서 케말. 붙인 일종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파샤는 우리말로 님 아니면 장군. 각하, 리더 이런 뜻이거든요. 똑똑한 각하. 예. 또 한 번 이세환 기자님을 원형하자면 샤를 셰완 이런 개념입니다. 샤르의 존경의 의미가 예, 담겨 있는 예. 거지. 로드 샤를. 그리고 1934년에 튀르키예 국회에게서 명칭을 받는데요. 이게 바로 튀르키예의 선조, 어버이라는 뜻의 아타투르크입니다. 튀르키예 아버지. 예. 그러니까 이렇듯 이 이름 하나에 이 인물의 개인사 그리고 튀르키예의 현대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근데 원래 무스타파 케말에게 성이 따로 없었다는 것은요. 이 인물이 결국은 평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태어난 곳도 제국의 중심부가 아니라 제국의 변방이었던 그리스의 테살로니키였고요. 학생 때 똑똑하기로 이름났던 이 무스타파 케말이 군문에 들어서서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유능한 장교가 되기는 했는데 출세와는 거리가 멀었고 뭐 똑똑한 사람이라고 칭송받을 만큼 잘했는데. 신분 때문인가요? 오스만 제국의 전제 체제를 비판하는 청년 투리키다. 예, 지배층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급진파였던 것이죠. 나폴레옹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예, 예. 줄을 좀 잘못 선 느낌이네요. 예. 거기다가 군내에서도 장교들이 정치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겼었는데 이 케말 파샤는 군대는 중립화, 비정치화해야 한다는 신념을 또 토로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도 쉽게 말하면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탓에 변방으로만 떠도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능력 하나만큼은 탁월했고요. 현대식 군사교리 그리고 군사사를 그야말로 맹렬히 공부합니다. 주경야독으로 공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1911년에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배치가 됐었는데 이때 그 토브룩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탈리아하고 싸우거든요. 근데 이 케말 파샤 장교가 그 모을 수 있었던 군대가 토병, 그러니까 아주 그 얼마 안 되는 병력이었던 거예요. 이런 군대를 가지고 서구의 하나 열강이었던 이탈리아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름이 전국구 스타로 사실 떠오르게 됐던 것이고요. 또 그다음에 그 뒤에 발칸 전쟁에서도 실전 경험을 쌓게 되죠.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이 지금 갈리폴리에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 방어 못하면 완전히 본진이 뚫려가지고 제국이 무너질 판이니까 결국은 유능한 군인을 찾아야 됐고요. 그래서 결국 찾은 인물이 바로 무스타파 케말이었습니다. 19사단장으로 임명된 이 케말 중령은 그 당시 나이가 34살밖에 안 됐습니다. 굉장히 지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한 장교다 보니까 지형을 분석하고 그 중요성을 간파하는데 굉장한 통찰이 있었어요. 그래서 딱 19사단이 맡은 이 지역을 보고서 내가 보기에는 연합군이 상륙을 한다면은
이 지점, 바로 내가 서 있는 이 지점이 중요할 거다. 중요한 요지가 될 것 같다. 지도를 보게 되면은 올라가는 딱 병목 길목, 지점에 길목, 네. 저 서쪽 해안이 가바테페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 가바테페가 해안이게도 평탄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고지를 피해서 저곳에서 상륙해서 언덕배기 조그만 곳만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우리 차나칼레 주변에 해안포대를 덮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최단 경로인 이곳이 분명히 이 적의 1위기 상륙할 곳이다. 물론 케말이 뭐 전체적인 상륙 규모나 이런 것까지 다 파악했다고 보긴 어렵겠지만은 자기가 담당한 구역에서 정확히 연합군이 들어올 지역을 꿰뚫어보고 있었다는 거는 이것이 바로 갈리폴리 전역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마련하는데 큰 계기가 됐죠. 저기 보시면 저 보트가 뭐 2차 대전 상륙정 보면 앞에 뭐 램프가 열리면서 네. 이게 없잖아요. 네. 중요한 게 뭐냐, 단 한 번도 이런 대규모 상륙 작전에 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투입되는 병사들조차 내가 지금 해안에 도착해서 무슨 일을 맨 먼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잘 몰랐었어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영국군은 한 번 더 옆구리를 치는 카드가 하나 더 있었죠. 그렇죠. 바로 안작군. 안작군. 여기서도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갔습니다. 너무 거친 지형으로 상륙을 했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앞이 어마어마한 언덕이 절벽이네. 거의 뭐 70m에서 100m 정도 되는 언덕이 저 위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산 넘어 산이에요. 산 넘어 산인 지형으로 상륙을 해버리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잠수함이 갈리폴리 전역에서도 어마어마한 역할을 해요. 이 좁은데? 와, 여기는 완전 이 물반 고기반인 곳이나 마찬가지예요. 물반 배반. 어디를 쫙쫙 날리니까 아. 꽝꽝 아야소피아 성소피아 성소피아 성당이 성당. 딱 보이는 데서 아. 그런 폭발이 일어나고 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패닉이네. 오스만은 패닉 왔네.